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이른바 우리는 론스타 먹튀라고 불리는, 론스타 쪽에서는 외환은행 투자 회수 실패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이 사건의 국제 분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8년 전에 국제 투자 분쟁 ISD를 제기했었죠.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 때 승인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거고요. 또 세금을 당시에 추징당했는데 그 세금도 부당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계산을 통해서 47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보상하라고 청구를 해왔던 소송인데요. 최근에 론스타가 그 47억 달러를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줄 테니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또 해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런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론스타의 속셈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 소송은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북유럽 3국 중에 노르웨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그들끼리는 또 노르웨이가 제일 부럽다고 해요. 오늘은 스웨덴, 핀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로 떠나보겠습니다. 11월 29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국가들과 그 국민들의 여러 특징들, 그리고 산업 구조들 배워보는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북유럽 3국 중에 저희가 안 가본 마지막 나라 한 곳 빠진 곳이 있죠. 노르웨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박정호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노르웨이가 하나 남았네요. 네. 저 다음에 덴마크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죠. 거기는 북유럽 4국이라고 하면 그렇죠. 북유럽 전체를 한반도라고 보면 제주도쯤에 해당하는 덴마크. 네. 한번 가보죠. 그럼 덴마크도 예. 다음 주에. 일단은 노르웨이 하면 저는 생선, 예. 연어, 연어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이 나라가 되게 근데 3국 중에는 꽤 부유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북유럽 3국들끼리 서로 간에 누굴 제일 부러워하느냐 이런 말씀드렸을 때 예. 그때 노르웨이를 제일 부러워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북유럽 3국 등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노르웨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다른 국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가 그들 국가의 1.5배, 많게 차이 날 때는 1.8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네, 1인당. 제일 중요한 건 1인당이니까. 인구가 적어요? 인구도 적지만 그 역시 석유 때문이죠. 아, 석유가 나서. 예. 노르웨이는 석유가 나기 전에 노르웨이와 석유가 난 뒤에 노르웨이는 완전히 다른 노르웨이예요. 오. 일단 북유럽 국가들이 예. 석유가 나기 전에 노르웨이는 아유, 저 가난한 어부들 이 정도 스탠스. 예. 네. 예. 예. 저런 어부들 또 생선 잡으러 왔구만. 왜냐하면 제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전 국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 3%가 안 되는 걸로 기억해요. 2점 몇 프로였는데 3%가 안 되고요. 대부분 그래서 잡풀 정도 되는 목초지가 많아요. 낮은 풀들. 그래서 목축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치즈나 우유, 낙농업은 당연히 발달이 꽤 돼 있지만 네. 농업도 제대로 못 하죠. 그러니까 어업만 하는 거고 인구도 작다 보니까 제조업도 못 하고 예. 그리고 날씨도 여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랬던 이제 노르웨이인데, 자, 그런 노르웨이가 갑자기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겼던 게 1967년인데요. 요 연도는 그 북해의 북해 그 바다에 각각의 영해를 구분짓는 그 협정을 맺는 연도인데요. 예. 이게 67년이냐 69년이냐 이건 좀 다른 게 그게 처음 적용된 연도로 하는지 예. 사인한 연도로 하는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언저리 때 북해를 둘러싸고 있는 덴마크, 그다음에 영국, 노르웨이 이 세 군데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북해를 어떻게 나눠서 쓸 건지, 네. 각각의 영해를 어디까지 놓을 건지를 하는데, 그때는 여기 솔직히 석유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영해를 나눴냐면 물고기 얼마나 조업할 건지, 특히 대구. 네. 대구를 얼마나 잡을 건데 이걸 가지고 나눠놓다 보니까 사실 또 그렇게 조업하는 거에 비해서 어획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아 좋아요 하면서 쉽게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르웨이에서 싹 그은 그 선, 네. 그 선 안쪽, 그러니까 노르웨이 영해 쪽. 쪽이죠. 그쪽만 석유가 나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히게 그쪽만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 노르웨이 쪽만 석유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디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덴마크. 덴마크에서 그때 협정 체결한 공무원 누구냐. 하여튼 결론은 노르웨이 영해에서만 석유가 나는 바다에서. 물론 4년 정도 뒤에 그 노르웨이 말고 다른 데서도 덴마크도 혹시 우리 쪽에서도 석유 날지 모르지 않냐. 네. 여기저기 파보자 해서 드디어 조금 났어요. 근데 노르웨이하고 비교를 해서 그 채광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노르웨이의 일주일치가 1년 채광하는. 50분의 1. 네. 네. 그러니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자, 그 뒤로 노르웨이의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 그리고 모든 정책 거버넌스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그 전에는 어떻게 돈 벌지 우리 어업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했다가 네. 석유 나고 나서는 딱 하나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쓰는 거야 뭐 어려워요? 근데 흥청망청 쓰든 뭐 알뜰살뜰 쓰든 쓰면 그게 되죠. 노르웨이의 국민들의 제가 이렇게 높이 사는 점인데요. 네. 이게 우리만 다 쓸 게 아니지 않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석유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네. 흥청망청 쓰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게을러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언젠가 석유가 고갈되거나 언젠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지도 모르니 네. 이걸 바탕으로 다음 먹거리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게 만드는 제도나 법은 무엇인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같은 경우 석유 나자마자 금으로 된 뭐 자동차, 뭐 금으로 되던 왕궁 이런 거 하잖아요. 노르웨이는 그런 거 못 합니다. 네. 그런 건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모든 법을 다 바꾼 게 이제 그 당시부터 고민인 거죠. 써서 날리지 말자. 네. 그러면 계속 그 석유 캔서 받은 돈을 계속 더 불리자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쓰지 말고. 그래서 실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전 세계 모든 주식 시장에 네. 1%의 금액이 바로 노르웨이 석유 자본으로 나온 돈이에요. 그걸 나라에서 걷어서 다 걷어서 펀드 만들었군요. 네, 펀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겠죠. 포트폴리오 바꾸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8,000개 이상, 8,000개에서 12,000개의 전 세계에 굉장히 내노라한 기업들에게 다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 한국 기업에도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노르웨이만 지속 가능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함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해서요. 여유가 많이 생기셨네 그분들. 그러니까요. 여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 여유가 생기면 오지랖이 좀 넓어지긴 해, 그죠? 고맙네요, 그래도 전 세계 맞습니다. 환경도 생각해주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담배를 파는 회사, 대표적으로 KTNG였겠죠. 예. 그런 회사는 투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뭐 이 지구 환경을 해치거나 네. 뭔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아니면 그 오너들이 비도덕하다고 분류되는 회사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네. 투자 안 하죠. 그래서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제도를 어떻게든 석유가 나는 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나 봐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예. 노르웨이는 그냥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25%에서 35% 가까이 돼요. 뭐 취업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복지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취직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취직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너 꼭 취직하게 만들려고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혀요. 뭔가 제도적으로 혜택 주기로 한 거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그 대신 어떻게 대충 일을 안 하냐 하면 회사에 적은 둬요. 그런데
나 아파요. 별거 아닌데 손에 약간 뭐 흉터 났는데 아파요. 나 이번 뭐 일주일 출근 안 할래. 뭐 이런 거라든가 애가 생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생겼다도 아니고 생길 것 같아요. 라든가 뭐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파이어 해고밖에 없는데. 네. 그거 저도 슬슬 사실은 바라던 바였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이제 뭐랄까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죠.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한 게으름뱅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하니까. 네. 행복하고 돈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게요. 네. 이진우 기자님과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 대화 나눴을 때 참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날씨라는 얘기 우리 가끔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날씨만 좋으면 저는 개인 소득 중에 한 1만 불 정도는 바꿀 수 있다.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 날씨 좋은 국가들 어떻게 보면 휴가도 글로 가는데 네. 가면 괜히 날씨 좋으니까 기분도 좋잖아요. 하루하루가 휴가고 네. 동네가 리조트고. 네. 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날씨가 가장 안 좋다고 불리울 수 있는 북유럽 국가, 해가 안 뜨니까요. 그런데 그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 행복지수, 전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북유럽 국가가 다 들어가요. 그건 무슨 제도 탓? 날씨 탓이 아니라 예. 국민 스스로가 뭐라 볼까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은 맞아요. 기술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민들도 저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야, 저거에 대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져서 더 수혜를 많이 볼래. 야, 그 석유 많이 나온 자금으로 우리 지자체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아니면 우리 산업 중심으로 먼저 발전시키자. 이런 게 안 생겨요. 네. 그냥 저 친구들이 먼저 하면 다음번엔 우리 차례겠죠. 약간 이런 느낌. 지자체들끼리도. 네, 네. 이번에는 뭐 오히려 또 우선순위를 둘 게 이런 거예요. 항상 노르웨이는 사회적 약자를 바탕으로 먼저 의사결정을 해요. 이렇게 또 석유로 도시를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 집 앞에 지하철 놔주세요. 우리 집 앞에 뭐 놔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돈 생겼으니까 장애우들과 아이들과 네. 뭐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보죠. 이런 스타일인 거죠. 제가 그 문학가의 소설에 나와 있는 10계명 같은 게 있는데 얀센 10계명이라는 건가? 그게 예. 있어요. 근데 그게 노르웨이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건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읊어드리면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스스로를 각인시키도록 유도하는 사회 문화가 있냐면 그 문학 소설에 그게 있어요. 노르웨이 정신, 북유럽 정신이라고 해요. 노르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학가는 덴마크 출신이긴 한데 네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두뇌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넌 뛰어나, 넌 남들과 달라, 뭐 이런 걸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그래서 뭔가 자신감도 북돋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왜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뭔가 전체주의, 단체 생활 이런 거 중시하나?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예. 북유럽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남보다 좀 더 앞에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것들은 내가 결례했나요라고 생각하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나오는 제품들의 디자인이 그렇게 소박하고 심플하고 평범하고 네. 그런 모양이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일단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석유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석유가 나오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뭘 열심히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자체적으로 석유 이외에 어떤 산업이라도 육성해 보려고 다양한 걸 하는데 네. 방금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상품 그러면 생선, 연어잖아요. 예. 실제 연어가 맞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로 매일 취항하는 직항 노선은 없어요. 사람이 타는 건.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까지 매일 비행기가 한 편씩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안 타는데 사람은 안 타는데 연어가 타는군요. 맞습니다. 예. 신선한 연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노르웨이에서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어장 관리하고 어업한다는 건 상당히 또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그 연어를 키우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민자예요? 이민자거나 대표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죠. 추운 데서 적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러시아 출신들이 노르웨이 저 부유한 나라 가서 네. 일자리 찾아서 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잡은 그 연어를 직항으로 바로 이렇게 파는 거는 신선도를 유지해서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연어 통조림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그런 가공업이라도, 식품 가공업이라도 있겠네요. 그것마저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안 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걸 가장 신선할 때 빨리 어디다 보내냐면 중국에다 보내요. 그럼 중국에서 통조림 만들어요? 거기서 만들어요. 노르웨이에서 그래도 한 가지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운 국가들은 항상 뭐가 문제예요? 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던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자살도 심하고 가정폭력 심하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노르웨이 국민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제 기억으로 제가 갔었을 때는, 지금 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시 이후에는 술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 이후에 술을 파는 게 안 되고 6시 이전에는 술맛 안 나니까 못 먹고 그런 거죠, 일종의. 6시 넘어가면 법이 금지하니까 못 먹고. 네, 만약에 이제 술을 먹고 싶어도 그럼 빨리 미리 사놔서 먹은 것만 다 마셨으면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술값이 정말 비싸요. 세금이 많이 붙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비싸게 해서 잘 못 마시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든 나태하게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려고 네.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선물을 했을 때 좋아하는 게 술 선물입니다. 비싸니까. 비싸니까요. 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노르웨이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이거 선물입니다 주면 일단 굉장히 경계해요. 국가가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뇌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물이 뭡니까? 인상 확 쓰면서 내가 받아도 되는 수준인 것인지 선의인 건지 뇌물인 건지 자기가 판단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봉투도 안 뜯은 채. 네. 뭐냐?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훌떡 그 경계를 넘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화기애애해지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군요. 야, 참 독특한 나라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석유 말고 다른 산업은 정말 없습니까? 그럼 농사도 안 지어 너무 추워서 못 짓나요?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국토의 3%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를 본격적으로 이제 캐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게 임업이거든요. 네. 산림. 근데 그것도 나무도 놔둬요. 네. 아니 석유 나는데 저 좋은 나무 캐면 지구 환경에 오염되잖아. 예. 이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노르웨이에서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신산업을 좀 육성해 보고자 디자인이라든가 네. IT라든가 소규모 선박들 여기서는 이제 요트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르웨이에서 뭔가 누가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차린다든지 네. 노르웨이 청년이 해외에 가서 뭔가 그런 걸 배워오겠다든가 하면 거의 전액 무상. 적극 지원. 네. 그리고 해외 기업이 노르웨이에 그런 기술 이전하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투자를 해줘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노르웨이와 관련돼서는 그 노르웨이 국부 자본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도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이 석유라는 것이 우리가 꼭 화석 연료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걸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다 석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는 것들을 이미 너무 풍족한 나라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별로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의외로 신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태양광 발전은 이미 텄고 햇볕이 별로 그렇죠. 없으니. 대부분 또 풍력이죠. 바람. 그래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바른 사람들이에요. 네. 하기야 이 나라는 석유가 재산이니 석유값 떨어지고 다 신재생 에너지로 돌면 큰일 나니까 뭐 옮겨보려고 하겠죠. 네.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잘 맞을 만한 게 이 나라는 돈이 많고 투자하고 싶어 하고 일손은 모자라고 하니까
투자 받고 싶어하고 일손이 꽤 넉넉한 우리나라하고는 짝꿍인데 그분들하고 비즈니스 좀 하려고 하면 일단은 술 선물 되게 좋아한다. 네. 또 뭐 있을까요? 사실 노르웨이가 이렇게 돈 많은 나라다라는 걸 아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다? 사기꾼도 많아요. 다들 접근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 국민들이 옛날보다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막 좀 돈 많은 국가야. 그리고 또 저기 그렇게 또 샘을 이렇게 치열하게도 안 한대. 술 되게 좋아해. 예, 술 좋아한대. 이러다 보니까 옛날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경계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그 사람들을 알아가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를 주로 하면서 길게 대화 나누고 자주 보려고 애를 쓰냐면 사우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나 초대를 정말 많이 하고요. 초대라고 하면 우리 집에 사우나 그렇죠. 네. 아, 거기 핀란드도 그랬는데 우리 네. 여기 또 별장들 많으니까 우리 별장 가서 사우나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 나누시죠. 네. 물론 술도 간간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우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노르웨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피오르드 해안이나 노르웨이 그 천혜 자연 환경 예.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별장에서 벽난로? 네. 거기에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버터 들어간 우유차 같은 거, 밀크티 같은 걸 많이 마셔요. 그렇게 하면서 밤새 얘기하는 거, 사람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그리고 그것이 천성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검증 과정 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르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그게 여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노르웨이의 참모습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이게 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샀다가 그것을 다시 비싼 값에 팔고 나간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론스타 먹튀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론스타 입장에서 보면 외환은행을 샀다가 HSBC라고 하는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 매각 승인을 안 내주고 늦게 내주는 바람에 그 다음 후보자인 하나은행한테 팔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꽤 손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무려 8년째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가액도 5조 원 가까이 돼서요. 이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좀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깊숙하게 연구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이 지금 진행되는 게 보니까 론스타는 우리 정부한테 한 5조 원쯤 내놓으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 정부는 그거 못 주겠다는 소송인데 네. 이걸 이해하려면 론스타는 왜 5조 원을 달라고 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5조 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더 고가로 팔 수 있었는데 네. 한국 정부가 허가를 불법적으로 론스타 주장에 의하면은 네. 지연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가 한 1조 원 가량 된다는 거. 처음에 이제 HSBC 은행한테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아서 거기서도 좀 손해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결국은 하나은행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은행과도 애초에 계약했던 가격이 한 4조 7천억 원 되는데 예. 한국 정부가 1년 이상 그걸 지연하면서 네. 그리고 그 값을 내리지 않으면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해서 약 한 3조 9천억 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한 7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결국 3조 9천억에 팔았군요. 론스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 때문에 죗값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세금을 예. 부당하게 냈다. 그 세금을 덜 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자신들이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를 이 5조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계산에 나온 게 5조죠. 아, 배상금 받으면 그거 벨기에에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도 달라. 네, 저도 이 국제중재 사건을 여러 개를 보고 그렇습니다만 예. 이 자기가 승소했을 때 받을 세금까지 포함시킨 것은 처음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HSBC, 홍콩 상하이은행한테는 얼마에 팔기로 계약했다가 못 팔았습니까? 론스타가? 6조 2천억 원으로 계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으면 6조 2천억 받아서 나갔을 텐데 결국 여러저러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게 해줘서 3조 9천억밖에 못 받았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콩 상하이 건은 이 하나은행과의 계약이 허가가 늦게 난 거하고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 게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론스타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또 국제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콩 상하이 은행과 론스타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그 딜이 깨진 거죠. 우리 정부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정부 주장도 그렇고요.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론스타가 약 한 9천억 원 정도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자라고 보내온 그 통지문에 보더라도 주로 이제 하나은행과 자기들이 애초에 가격대로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먹튀라고 자꾸 그래서 값을 깎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나은행이 자식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지 못했다는 점을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HSBC 은행한테 팔려고 했다가 한 번 못 팔았고 론스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은행에 팔려고 했다가 역시 또 한 번 못 팔고 헐값에 마지막에 하나은행한테 팔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2번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HSBC 은행한테 팔았다 못 파는 건 그건 우리 정부 잘못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협상에서 좀 더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고 하나은행에 팔려고 했다가 첫초에 맺은 계약보다 더 결국 헐값에 팔았는데 론스타 입장에서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었다. 그렇죠.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더하니 5조 원이다 그 말이군요. 우리 정부의 반론은 있을 텐데 뭡니까? 우리 정부는 첫 번째는 HSBC 은행 같은 경우는 당신들 사정이었던 것 같은데라는 게 반론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해서 깨졌는지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제 중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원에서 한번 걸른 문제, 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문제는 국제중재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론스타는 이미 우리 법원, 헌법재판소 한 10건 이상을 이미 세금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건이 있고요. 이 말씀은 론스타가 이 국제중재에다가 그동안 세금 잘못 냈다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중재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인 거죠. ISD라고 하는 국제중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받지 않았던 새로운 그 쟁점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최소한의 원칙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사법부, 우리로 따진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국제중재로 간다. 그것은 이 국제 어떤 최소한의 그런 법치에 맞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겼을 때 내야 될 세금까지 달라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요. 결국은 핵심은 이제 론스타가 2011년에 이제 3조 9천억 원으로 팔았던 그 경위,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정부가 방어 논리는 그 직전에 이제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외환카드랑 합병을 할 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이제 이게 약 5조 원대의 차익을 남길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51% 경영권을 판 거거든요. 단순 주식을 판 게 아니라. 그런 대주주 요건이 이제 유지되지 않거든요. 이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확정되면은. 잠깐만요. 중간에 자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걸 알아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듣고 갈까요? 그러면? 론스타가 이제 2003년 9월에 인수를 해요. 51% 외환은행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외환카드와 이제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외환카드 이제 그 주식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요. 상장회사였던 모양이죠.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여러 어떤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를 해요. 악재를 낸다거나 실적을 나쁘게 조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기소가 돼서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제 그 사이에 나는 거죠.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은 당연히 그것을 적법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이지 네. 론스타가 주장한 것처럼 그냥 괜히 시간 끈 거 아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지연시켜서 약 한 7,700억 원을 싸게 팔려고 우리가 계속 압력을 넣었다든지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외환카드가 주가 조작을 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샀다가 파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변수가 되는 겁니까? 이제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가격의 핵심인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주주 자격이 인정이 돼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러한 중요한 금융 범죄에 나쁜 짓을 했으면 대주주 그렇죠. 자격,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쁘면 그렇죠. 그런 규정이 우리나라 은행법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네. 단순 매각이냐 징벌적 매각이냐 우리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고 팔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까지나 하나은행이 이걸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경영권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외환은행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제 51% 지분을 다 이제 하나은행에게 파는 그 계약이 네.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 시장을 통해서 팔아라.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을 붙여서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할 만큼 도덕적으로 나쁜 대주주인데 론스타가 지금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은행에다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당국이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국이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론스타가 빨리 떠날 수 있게끔 경영권을 팔고 빨리 떠날 수 있게끔 하나은행과의 계약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정확하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다면 오히려 이런 론스타가 5조 원대 이런 소송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파는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안 도덕적이거나 파는 사람이 팔겠다는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야 개인의 상거래지 그게 도덕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은행의 대주주일 경우에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이를테면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IT 쪽에 아무리 중요한 우리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 갖고 있는 공적인 기능, 경제에서의 그 경제의 어떤 신뢰 또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론스타가 한 번도 금융기관 외국의 은행을 인수해 보거나 경영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로 돌아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간 은행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금융기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팔 때는 잘못 팔았다는 건 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 또 그 요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지금 신한은행이 예를 들면 부산은행을 인수한다고 치면 그럼 그들끼리 그냥 부산은행 대주주와 신한은행 대주주들끼리 당신의 지분을 얼마에 사고 팔겠소 이렇게 해서 도장 찍으면 서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산은행에서 뭔가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할 경우엔 관계 당국이 안 돼 그 가격으로는 팔지 말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규정이 있는 거냐? 가격에 대한 권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이를테면 신한은행이 부산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처럼 경영권을 대주주 자격이라면 그 기간별로 대주주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고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자격을 잃으면 팔 때도 비싼 가격에는 못 파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론스타가 그 당시에 싸게 팔았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은행법상 네. 우리 금융당국의 그게 권한인데 변수였다. 그것이 이제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세금 냈던 건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는 것 있었고 그렇죠.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또 주요 건물들도 비싼 빌딩들도 갖고 있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도 또 양도세를 부과한 건데 론스타는 왜 그 세금은 대한민국에 내면 안 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대한민국 네. 정부가 적용한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원용한 대한민국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론스타 조세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론스타의 논리는 그러니까 외국에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네. 그 나라와 대한민국 사이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는 이상은 전혀 한국에 조세를 내지 않고 그 이익을 다 회수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벨기에에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벨기에에다 내야 될 세금인데 왜 한국 정부가 받아갔느냐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뭐냐면은 예. 이걸 이제 도관의 법리라고 하는데요. 설령 그렇게 어떤 파이프를 페이퍼 컴퍼니. 예,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어떤 도관 파이프를 심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실질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어떤 이득을 봤으면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법이다. 그렇죠. 일관된 우리 판례죠. 예. 근데 이제 론스타는 우리 법원의 판례 적용이 잘못됐다. 국제 그것은 한국 법이고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군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한테 우리가 5조 원 달라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그거 많이 줄여줄 테니까 약 한 1조 원 이하로 줄일 테니까 서로 합의금 주고 받고 끝내자 이런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예,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8억 7천만 달러. 네. 뭐 환율이 좀 변하긴 합니다만 이제 1조 원이 좀 못 되죠. 예, 9천억 원 예. 내외인데 이제 11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은행에게 이제 팔려고 했을 때, 네, 그때 한국 정부가 이 명백하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했던 4조 6천억 원으로는 안 된다.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깎지 않으면은 승인 안 해주겠다.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본 손해를 이제 자기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네.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를 봤지만 그냥 자기들 대폭 양보를 해서 거기서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만 배상을 해달라. 근데 그 7천억 원도 자기들이 이제 한국 정부가 매각 지연을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매각 지연이라는 게 2012년에 있었잖아요. 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자는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합의하자라고 했던 그 문서를 보면은 세금도 자기들이 이미 법원에서 해결된 것은 다 그냥 포기하겠다.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은행과 한번 1차 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그것도 시비 걸어서 더 싸게 누르는 바람에 우리가 못 받았던 그 돈은 받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돈도 자기들로서는 많이 이제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세금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중재에서는 그 나라 법원에서 한번 판단받은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그 대신 저도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한국 법원에서. 예. 그 3건에 대한 돈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한 9천억 원 정도로 합의하자. 예. 근데 그것을 이달 30일까지 합의로 끝내자라고 공식 문서를 보냈죠. 알겠습니다. 론스타의 뭐 그렇게 판단한 속셈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뭡니까? 저는 이제 론스타가 사모펀드잖아요. 네. 그 사모펀드의 논리. 그러니까 이제 곧 국제중재 판결이 나오겠지만 자기들은 우리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다른 투자자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합의하자라고 보낸 이 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는 지금 론스타도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선임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온 문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네. 그리고 그 소송의 원고들 이름으로도 온 문서도 아니에요. 그냥 론스타 펀즈라는 이름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론스타 사건의 원고들 이름은 아니거든요. 론스타 사건의 원고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벨기에 세웠던 페이퍼 컴퍼니들 이름은 따로 있거든요. 오히려 재판의 주체들이 그런 레터를 보냈으면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아니죠. 있으니. 예. 원래는 소송과 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서로 모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 소송의 당사자가 당사자 이름으로 화해하자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세 소송을 여기에 끌어들였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애초에 5조 원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11월 2일자로 이 합의하자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지난달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변론을 이 인터넷으로 비디오로 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그 마지막 변론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새로 의장 중재인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새로 판정부가 구성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변론이거든요. 네. 그 변론 직후에 이 문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그 마지막 변론도 저희들이 이제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게 현재까지 결론이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마지막 변론 직후에 왜 론스타가 이렇게 잘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와 내용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를 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소송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질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꽤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왜냐하면 변수가 있는 것 같긴 네, 하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음. 형식이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론스타 사건, 뜨거운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꽤 큰 돈도 오가야 되는 문제고 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좀 안개가 더 거쳐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변호사님 말씀은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미 거의 와 있는 것 같고요. 예. 꼭 우리 정부가 끝까지 잘 대응을 해서 예. 완전히 좀 또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고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예.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쪽이 불복하는 거는 없죠, 이제. 안 되죠. 한 번에 끝내는 네. 거죠. 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월의 또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날 또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